예, 인간과 본성 11주 수업합시다. 1차 시와 2차 시 수업 자료는 그 동일한 걸로 아니 하나로 이렇게 제공합니다. 수업은 이제 25분씩 나눠서 이렇게 하고요. 자, 11주 차에는 우리 교재 7장입니다. 그 장 표시는 되어 있진 않지만 그 순서대로 보면 7장 어둠 속에서 빛을 추구하는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플라톤 편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플라톤은 여러분 이게 보고 있는 게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아마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겠죠. 이게 이제 플라톤과 플라톤과 소크라테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그래야 되겠죠?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제자니까 예. 소크라테스가 어, 이제 그 독배를 마시고 죽었잖아요. 그 이제 말 많은 게 뭐 소크라테스가 죽으면서 악법도 법이다 이런 말을 했느니 안 했느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를테면 어떠한 법이든 간에 그 법이 이를테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바꿔지기 전까지는 그 법을 이제 뭐 준수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소위 보수파들이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는가와 상관없이 그런 말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자신들의 그런 주장을 강화하는 하나의 근거로 활용을 했었죠. 이제 그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라고 했던 것은 이제 하는 쪽은 역시 이제 그 어떤 그 억압적이고 그런 어떤 그 체제 내지는 그런 법에 대해서 어떤 국민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보는 그런 이제 관점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어쨌든 뭐 소크라테스가 그 독배를 마시고 죽은 것은 분명한 거고 이럴 때 이 플라톤은 28살의 청년이었다고 그래요. 그때 그는 이제 심한 혼돈과 현기증을 내겠다는 거죠. 그의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가. 그러니까 이제 당시 그 그리스의 어떤 정치적 상황과 관련해서 소크라테스가 젊은 청년들의 정신을 오염시키고 있다. 뭐 그런 제목으로 이제 그 죽었잖아요. 이랬을 때 플라톤은 상당한 혼란. 그러니까 올바르다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인식의 근원은 철학이며 참된 철학을 열심히 연구하기까지에는 인류는 그런 고민에서 풀려날 수 없다. 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의 시작은 이 소크라테스 그의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의 죽음에서 출발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교재 그 165쪽입니다. 인간 본성에 관한 10가지 철학적 성찰. 로저 트리그 지음, 최용철, 옴김, 자작나무에서 펴낸 인간 본성에 관한 10가지 철학적 성찰을 우리가 이제 본 교재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165쪽에 이 플라톤 편을 보면 소제목이 독다는 지혜를 결여한다. 결여가 이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쪽에 봅시다. 현대 서양 철학을 비롯한 현대 과학의 기초는 기원전 6세기 지중해 동쪽 그리스 세계에서 수립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도시국가들이죠. 최초의 철학자들은 우리가 사는 세계의 끊임없는 변화와
그 다양성 배후에 놓인 어떤 본질을 이제 찾고자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만물은 본질적으로 뭐 물이라든가 공기 또는 불이거나 혹은 이러한 것들의 혼합이다. 뭐 그 원소설 뭐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물, 뭐 공기, 불 뭐 이런 식으로 하나는 뭔가 생각 안 나네. 하여튼 그들은 이제 그希腊의 그리스 철학자들을 이야기하죠. 그들은 이 현상, 보이는 세계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어요. 사물의 참된 본성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제 물질 세계에 대해서 적용되는 그런 유형의 설명이 인간의 본성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 즉 공기나 또는 심지어 불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곤 했어요. 그러나 물질로 구성된 것만 뭐 존재한다고 믿었다고 그래서 그들을 유물론자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은 듯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물질 아닌 것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설명에만 치중했고 좀처럼 그 어떤 목적, 그 존재의 그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는 이제 채 이루어지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포함해서 만물은 일련의 기계론적 그런 원인들에 의해서 이제 설명되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자, 점차 이제 철학적 사유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세계의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제 그 우리의 사람들의 감각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이런 사실이 점차 이제 명백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론자고 일테면 뭐 그 사물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적인 것이 뭐 공기라든가 물이나 불 이렇게 이제 이런 걸 말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 원자론자들은 만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들과 그 원자들 사이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믿고 원자와 공간만이 뭐 참된 실제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어요. 맛이라든가 온도, 색깔도 관습이나 노모스 이제 법을 총칭하는 것인데 관습이나 노모스의 문제로만 보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감각에 대한 이런 불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무엇이 참된 것인가 이런 의문을 이제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점차 보니까 그 무엇도 참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 모순적인 신념으로서의 니힐리즘이 등장할 조짐마저 보일 정도로 이제 백가쟁명식으로 많은 논의가 좀 이루어진 거죠. 니힐리즘은 허무주의를 말하죠. 자,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관습도 사실은 그 좀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 이제 그리스 도시국가 그리스는 이제 이 폴리스라고 하는 작은 도시국가로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그 신화와 인간 심리 공부를 하면서 몇 번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국가가 이제 그 아테네 그 민주주의 어떤 그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뭐 아고라 광장에서 이렇게 직접 토론하고 의사결정했던 아테네가 있고 다른 한쪽에 이제 스파르타라고 우리 스파르타 그러면 뭐 스파르타식 훈련 이렇게 아주 엄청난 그 이제 강한 규율 속에서 그러니까 군사 국가죠. 이 스파르타는 그러니까 음, 스파르타와 같은 소위 군국주의 국가주의 국가 그 군사주의 국가에서는 여성의 나체로 군사훈련을 하는 이런 관습도 있었나 봐요. 근데 다른 국가에서는 이제 또 그것이 허용되지 않았단 말이죠. 이렇게 이런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지식이 이제 그 혼란을 좀 일으키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5세기 아테네, 일테면 소피스트라고
요즘 이제 이것을 뭐 그 논증가, 뭐 웅변가, 말 잘하는, 논리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이제 그 쉽게 그 뭐 그 의역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소피스트라고 일컬어지는 이 그 소위 전문 교사들은 폭넓은 사유를 포기하고 수사학과 같은 이 레토릭이죠. 이제 그 글을 이제 꾸미는 거, 이 레토릭, 수사학과 같은 실용적인 기술을 가르치는데 여념이 없었어요. 상대주의는 그러다 보니까 매우 각광받는, 주목받고 잘 팔리는 그런 이론이 되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많이 모인 집회에서 뛰어난 웅변가는 사람들의 감정을 재빨리 장악하고 일정하게 어떤 그 뭐 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상대주의의 극단적인 형태는 누가 무엇을 판단하든 그것은 판단하는 사람에게만 참이다. 뭐 이런 이제 견해죠. 그러니까 상대주의가 극단적으로 나갈 때 이렇게까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소위 이제 자연과 법은 인위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어떤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피지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연 그 상태. 자연이라고 하는 인위적인 어떤 사람의 힘이 가해지지 않은 본래의 상태. 그러니까 이 피지스와 노모스를 구별하려는 그런 시도와 함께 이 이제 상대주의 극단적인 형태가 유세를 떨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이나 관습은 어떤 지역에서나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이제 이걸 조금 설명을 하려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이후 일테면 이 그리스에서 이제 유럽으로 이제 그 문명이, 그러니까 그리스 반도를 이제 로마 제국이 흡수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고대 그리스의 어떤 문명을 매우 이상적인 어떤 그 통치 모델로 삼았던 로마 제국에서는 이제 다른 그 어떤 지역을 정복하고 나면 이 아테네, 이제 그리스와 같은 그런 어떤 그 도시국가의 어떤 구조를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도시국가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높은 지역에는 이제 파르테논 신전과 같은 그런 그 소위 신전을 만들고 이제 좀 평평한 평원지대 아고라와 같은 그러니까 이런 광장을 만들어서 거기는 이제 뭐 그 소위 번화가가 되겠죠. 이렇게 장사도 하고 사람들이 또 모여서 뭐 토론도 하고 이제 이런 그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와 같은 이제 그런 어떤 모대 그런 그런 구조의 이제 도시 국가들을 이렇게 건설을 했죠. 그게 알렉산드리아라고 이름 붙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의 어떤 그 비서구 세계에 대한 그 이 서구, 그러니까 이 유럽인들의 어떤 그 왜곡된 시각이 생겨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그 핵심이 뭐냐면 이 서유럽 세계가 유럽 세계가 문명의 어떤 중심이다, 근원이고 중심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비유럽 세계, 그러니까 아시아,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주변이고 야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소위 또 그 자문화 중심주의, 절대주의적 관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문명이 서유럽 문명의 근원이고 중심이다라고 하는 이런 소위 그 관점은, 자문화 중심주의는 비유럽 세계, 아시아와 아프리카 세계를 주변이고 야만이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그런 나라들을 식민 지배하면서 그 야만의 상태에서 문명의 상태로 이렇게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자신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매우 중요한 어떤 논리적 근거로
가져다 쓴 거죠. 이게 이제 이제 고대 그리스 로부터 생긴 것인데,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상대주의가 나와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대주의라고 하는 관념이 있으면 그 대항 이제 대척점에 뭐가 있겠습니까? 절대주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주의. 그러니까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중심 진리. 그러니까 금방 이야기했던 서유럽 세계가 문명의 근원이요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세계가 소위 이제 절대주의적 그런 어떤 견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근데 이제 이것은 나중에 그런 매우 잘못된 비유럽 세계에 대한 유럽인들의 매우 잘못된 그릇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은 학자들의 다양한 어떤 그 연구와 노력에 의해서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이제 레비스트로스 같은 그런 인류학자들은 특히 이제 그 레비스트로스는 뭐 오리엔탈리즘이라든가 뭐 하여튼 이런 그 오리엔탈리즘은 레비스트로스는 슬픈 열대로 번역이 되어 있고, 오리엔탈리즘은 다른 학자인데 얼른 생각이 머리가 떠오르지 않네. 하여튼 그런 이를테면 레비스트로스만 하더라도 그 슬픈 열대라고 하는 이제 그렇게 번역된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열대 우림 지역에 그 소위 이제 유럽 사람들이 그 야만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 야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그 식인 습성을 가지고 있는 소위 식인종, 이런 그 서구에 의해서 왜곡된 그런 이미지가 그 머리에 이렇게 떠오르지 않아요? 바로 그러니까 레비스트로스는 소위 식인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열대 우림 지역에 들어가서 아주 오랫동안 살면서 그들의 그 하나의 그 문화적 어떤 습속을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냐? 그 소위 말하면 그 식인 습성을 가지고 있는 소위 야만인들이 우리가 그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뭐 통닭 이렇게 뭐 그 튀기거나 이렇게 뭐 양념해서 먹거나 다양하게 조리해서 먹는 것처럼 그 사람을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적과 싸우다가 이제 적의 뭐 대장을 되면 뭐 부족장을 뭐 이제 죽였다. 그러면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체 일부를 이렇게 이제 먹는 습관이 있었고, 관습이 있었고, 또 자기 종족에서 이제 어떤 어른 이런 사람이 이제 죽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고결함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용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자기 종족을 이제 보호하는 이런 차원에서 그 몸의 일부를 이렇게 이제 먹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오래된,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다음에 어떤 선한 것들, 그다음에 용기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부족이 또 자손들이 갖게 되기를 염원하는 그런 어떤 소위 샤머니즘적인 주술적인 그런 데서 연유하더라.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이제 레비스트로스가 슬픈 열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핵심이, 모든 문화는 이제 나름대로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문화가 뭐 근원이고 문명의 근원이고 뭐 문명의 중심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화는 저마다의 어떤 그 연원과 뭐 역사와 이런 나름의 어떤, 그래서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 의의와 가치가 있다. 그게 상대주의적인 관점이 되는 거예요. 문화에 있어서.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고 이제 그런 걸 보편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있죠. 뭐냐면, 근데 문화 상대주의는 결론적으로 뭡니까? 어떤 문화가 뭐 중심이고 또 주변이고 이런 이양 대립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모든 문화는 나름의 의의와 가치가 있다. 이거야 쉽게 말하면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문명이 가장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절대주의적 관념을 비판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는 관점이 보편적으로 널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문화 상대주의도 하나 맹점이 있어요. 뭐냐면, 예컨대 뭐 이슬람의 일부에서는 뭐 인도도, 현대 인도도 그 종족 그런 게 있는데, 소위 명예살인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기 집안에서 결혼하지 않은 이제 그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뭐 다른 남자와 관계를 했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를테면 그 집안의 사람들이, 남자들이 그 여자를 교살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남아 있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이걸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으로, 그러니까 그 지역의, 그 나라의, 그 문화의 어떤 오랜 어떤 연유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름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상대주의 관점으로 우리가 용인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느 지역이나 어느 뭐 민족이나 인종, 이런 어떤 지역의 특수성을 넘어선 보편적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인간이라면 뭐 인종이라든가 뭐 성별이라든가 이런 어떤 또 사회 경제적 어떤 차이, 신분, 이런 걸 떠나서 가장 기본적으로 천부적으로 타고난 어떤 본원적인 그런 권리, 존엄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오늘날의 현대적인 그런 인권 사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보편성과 충돌하겠죠. 소위 말하면 명예살인이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뭐 이슬람권에서 할례, 어린 하여튼 아이들에게 그런 어떤 할례라고 하는 그런 풍습, 이것이 그걸 용인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자, 다시 이제 우리 교재의 내용으로 돌아갑시다. 상대주의.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이 그리스 도시국가에서의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일테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그러니까 뭐 일테면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예컨대 오늘날 차량의 좌측 통행이 영국에서, 그러니까 영국은 좌측 운전대가 우측에 있는 거죠. 일테면 운전대가 우측에 있죠. 쉽게 말해서 여기 글이 좀 어렵게 된 운전대. 근데 우리는 운전대가 좌측에 있죠. 그러니까 일본도 보면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거든요. 그쵸? 우리는 미국과 같이 왼쪽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느 것이 옳으냐는 얘기죠. 이렇게 스파르타에서 오른 것이 아테네에서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었죠. 이것이 이제 소위 어떤 문화의 상대주의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도대체 옳다고 보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각각 다르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주체마다 되면 다 다르다면, 진리가 다르다면 굉장히 어떤 준거 틀이 없을 테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독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를테면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보는 거죠. 나만이 옳다,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보는 게 독단인데, 어쨌든 이제 플라톤이 보기에 이렇게 지나치게 다양한 어떤 상대성, 문화적 상대성,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진리가 어느 하나의 기준, 소위 말하면 어떤 절대적 어떤 기준 없이 저마다 다 나름의 어떤 소위 말하면 독단적인 어떤 견해를 갖는 것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보여졌겠죠.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그때 플라톤이 파악했던 당시의 그리스적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죠. 이 말은 이제 플라톤이 바로 이러한 그 어떤 상황적 요인을 통해서 그가 이제 어떤 이론 입론을 제시하겠죠. 이렇게 2차 시로 넘어가서 나머지 이야기를 계속 해보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11주 1차 시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